가족에게 마음을 열수록 오히려 관계가 복잡해진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진심을 나누고 싶어서,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솔직해지지만 이상하게도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불편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65을 넘기고 나서야 이 사실을 몸으로 겪으며 배웁니다. 그게 가족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원래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의견 감정이 한꺼번에 얽혀 있죠. 그래서 모든 걸 꺼내놓는 순간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모든 걸 솔직히 말하는 것이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그것이 가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용히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진실을 꼭 말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시기의 평온은 그만큼 지켜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조언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65 이후에 직접 느끼고 배운 마음속에 간직해두는 게 더 현명했던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비밀스럽게 살자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선택하자는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지나치게 많은 걸 말한 뒤에 마음이 지치거나 그 순간 말하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꼭 닿았으면 합니다. 처음 오신 분이라면 환영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며 남은 시간을 품위 있고 평온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가고 싶은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신의 구체적인 재정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가족에게는 투명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나중에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고 서로 오해도 줄일 수 있다고 믿어왔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모아온 것,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다 이야기하면 가족들이 안심할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은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더군요. 그 재정의 커튼을 한번 열고 나면 가족 간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은근히, 또 어떤 때는 아주 빠르게요. 서울 도봉구에 사는 정성규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올해로 81세 퇴직한 기술자로 평생 알뜰하게 살며 투자도 조금씩 해온 분입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분이죠. 몇 년 전 마음 편히 지내고 싶다는 생각에 두 아들을 불러놓고 본인의 모든 재정 상황을 설명하셨답니다. 통장 잔액, 국민연금 주택 소유 현황, 그리고 유산 분배 계획까지. 엑셀 자료까지 출력해서 얼마나 잘 관리해왔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안도와 고마움을 기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수많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이렇게 큰 집에 계세요. 건강이 걱정인데 요양시설로 옮기는 건 어떠세요?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어떤 대비가 되어 있나요? 심지어 한 아들은 혹시라도 상황이 생길까봐 같이 살면서 재정을 함께 관리하겠다고 제안했답니다. 물론 다들 걱정과 사랑에서 나온 말들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 어르신은 점점 숨이 막히는 듯 단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 누군가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할 것 같은 분위기.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드러난 순간부터 모든 소비가 평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비행기를 타는 게 맞나요? 안마의자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신발 한 켤레를 사도 누군가의 말이 따라왔습니다.
정 어르신이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아들들이 무관심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면서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한번 열어버린 문은 다시 닫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착한 가족이라도 본의 아니게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평소 연락도 없던 친척들이 갑자기 얼굴을 비추고 생일도 기억 못하던 손주가 유언장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건 필요합니다. 유언장, 위임장, 믿을 수 있는 관리인을 정하는 것, 당연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기상조의 공유는 오히려 불필요한 부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누군가는 대신 결정을 하려고 하기도 하죠. 사생활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통장 내역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새로운 TV를 샀는지, 왜 어떤 단체에 기부했는지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돈은 당신의 것입니다. 수십 년간 일하고 참으며 혼자 감내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쓸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공유는 꼭 필요할 때 꼭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시면 됩니다. 재정이 가족의 대화 주제가 되는 순간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 설명하고 해명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결코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주제 하나를 짚어보려 합니다. 바로 건강 이야기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요. 무릎이 조금씩 욱신거리기 시작하고 밤잠이 편치 않으며 어떤 날은 그냥 영기운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어쩌면 당연한 노화의 과정이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몸 상태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어지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날 걱정해주겠지. 그런 믿음으로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녀나 손주들은 관심 있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허리가 좀 뻐근하네 라든가 아침에 잠깐 어지러웠어 같은 말. 우리에겐 그냥 그날그날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녀나 손주들에게는 그 말들이 다르게 들립니다.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그렇기에 그 사랑이 걱정으로 그리고 때로는 과잉 반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느끼기엔 별일 아닌 불편함도 그들에겐 심각한 신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족의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6세의 이정숙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살고 계시지만 매일 아침 작은 정원을 가꾸고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하며 동네를 산책하는 분입니다. 어느 날 주말 내내 정원 일을 한 뒤 딸과 커피를 마시며 어깨가 좀 결린다고 툭 이야기했답니다. 그 한마디에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물리치료를 예약하고 하루 2번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했으며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을 알아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었겠죠. 하지만 이 어르신은 당황스러웠다고 말합니다. 마치 갑자기 약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고요. 그 후 딸은 그거 들 수 있으시겠어요. 밤에 운전은 안 하시는 게 어때요? 같은 말을 자주 하게 되었고 이정숙 어르신은 점점 자신의 생활이 가족의 판단 아래 놓여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어깨가 결린다는 말 한마디가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이렇듯 건강 이야기를 과하게 나누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한 건 아니지만 무심코 나눈 말이 가족의 인식 속에서 나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은 한번 자리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진단받은 질환이나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의 건강 문제라면 가족과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 가족의 도움이 꼭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사소한 통증, 관절, 뻐근함, 잠 못 든 밤들까지 모두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걸 말하다 보면 오히려 지금의 나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체로 잘 지내고 있는데 가족들은 내가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내 자유는 줄어들고 판단은 타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이 지속되면 관계 자체도 지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몸과 평생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그냥 나이 탓인지, 무엇이 정말 이상 신호인지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누군가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감정적인 공간입니다. 자꾸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삶 전체가 점점 불편함 중심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어디가 아프고 뭐가 힘들고 무엇이 안 된다는 이야기만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혜롭고 여전히 웃고 여전히 일상을 누리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기쁨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작은 불편함이 나의 이야기를 덮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물론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병원에 가고 증상을 기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에게 이야기할 땐 조금 더 신중해도 좋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려는 이유는 진짜 가까워지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내 독립성을 스스로 줄이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자문해보세요. 진짜 평화는 모두가 나를 걱정해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심으로 이건 괜찮다고 느낄 때 오는 것입니다. 그건 회피가 아닙니다. 그건 존엄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겪으면서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 하나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가족 간의 갈등에 끼어드는 일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오해를 숱하게 보게 됩니다. 자식들끼리 멀어지고 형제끼리 돈 문제로 얼굴 붉히고 사돈 간에 서운함이 쌓이고 다 끝난 줄 알았던 옛 감정이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인 우리는 그 틈에 끼어 무언가라도 해보려는 마음이 듭니다. 조언을 건네고 분위기를 풀어보려 하고 중재해보려 애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아낄수록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 특히 가족 문제에서는 침묵이 무능이 아니라 지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실감하게 만든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에 사는 제 지인 80세의 김말순 할머니는 동네 산책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인데 주변에서 늘 의견을 묻는 어른스러운 분입니다. 어느 날 딸 집에 들른 자리에서 5살 된 외손자가 장난감을 치우지 않고 있기에 아주 부드럽게 이제는 스스로 정리해보게 하면 어떨까 하고 한마디 하셨답니다.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고 잔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심스럽게 꺼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표정이 굳었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이후 전화도 뜸해지고 초대도 끊겼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한마디 말이 이토록 큰 거리감을 만들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결국 다시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가족 사이의 갈등이나 민감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일은 아무리 조심스러워도 상대의 감정 필터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와주고 싶어서 말했지만 듣는 쪽에서는 비판이나 편들기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자식들 사이의 다툼에 중간에서 조율하려다 오히려 둘 다 삐쳐버리는 경우 며느리의 양육 방식이 걱정돼 조심스레 말했더니
아들이 점점 멀어지는 경우, 반복해서 돈을 빌리는 친척 이야기를 했다가 괜히 문제 키운 사람이 되는 경우, 한마디로 입을 열면 도와주려던 마음보다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말은 갈등의 본질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상황이 지나간 후에도 내 말 한마디가 문제의 핵처럼 남아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번 말에 관여하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해결자가 아니라 갈등의 일부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시간이 갈수록 나를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싸움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을 깊이 사랑하더라도 모든 문제에 끼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옆에 있어주되 안으로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가장 강력한 말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 혹은 난 편들고 싶지 않지만 필요하면 곁에 있을게. 그리고 나서는 내려놓는 겁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부딪히고 실수하고 배우도록 두는 것.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순간에는 도와주는 것 같아도 결국엔 평화를 가져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평화는 내 감정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폭풍의 눈처럼 조용하고 단단한 존재로 주변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는 자리에서요. 그게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이기에 알게 된 불필요한 싸움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내가 나의 중심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 말도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말이 되기도 한다는 걸요. 그러니 이젠 물러설 줄 아는 용기 바라보기만 하는 지혜, 혹은 조용히 기도하는 침묵을 선택할 자격이 우리에겐 충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나이쯤 되면 평화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경험했고, 충분히 배웠습니다. 수많은 명절 다툼, 오해의 시간을 지나온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 가장 따뜻한 사랑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켜봐주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제 한 번쯤은 이야기해봐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시끄러운 다툼보다 조용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훨씬 더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이야기, 바로 후회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마음속에 몇 개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사람도 인생을 잘 살아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속 깊이 들여다보면 그때 그 선택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하는 마음 하나쯤은 품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친 기억, 끝내 가지 못한 여행, 말하지 못했던 진심,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 그 모든 장면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에서 더 선명해지곤 합니다. 그렇게 꾹 눌러 담았던 기억들이 문득문득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다가 손주와 산책하면서 혹은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며 스쳐 지나가는 말 속에 불쑥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후회라는 감정은 꼭 말로 꺼내야만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79세의 박정희 할머니는 평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남편의 오랜 병수발도 함께 했던 분입니다. 자식 넷을 키워내며 누구보다 바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오셨죠. 어느 늦은 오후 막내딸과 동네를 산책하다가 문득 한숨과 함께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가끔은 젊었을 때 여행의 꿈을 놓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싶어. 아주 조용한 말투였고 누구를 탓하려는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생각 하나, 마음 한구석의 흔들림을
솔직하게 흘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딸은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는데 그 희생이 자신들 때문이었나 싶어서 괜히 죄책감이 들었다고요. 내가 엄마의 꿈을 막은 건 아닐까? 내가 그분의 청춘을 가둬버린 건 아닐까? 딸은 그렇게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후회의 위험한 면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며 조용히 반성하거나 아쉬움을 표현한 것일 뿐인데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른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더 오래 일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은 자녀에게 네가 부족했어 로 들릴 수 있고 다른 동네에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은 너희와 산 곳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인간적인 솔직함을 표현하려는 것뿐인데 사랑하는 이들은 거기서 자신에 대한 부정으로 읽어버리곤 합니다. 더 나아가 후에 대해 자주 말하다 보면 가족들은 우리를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늘 지난 시간을 그리워하는 사람, 지금보다는 옛날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는 태도가 생기고 때로는 우리를 이젠 끝난 사람처럼 다루려 하기도 합니다. 조심스러운 말투, 지나친 배려, 마치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 유리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행동들. 실제로 우리는 아직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선 때문에 점점 위축되고 스스로도 과거에 얽매인 듯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후회는 진짜입니다. 감정은 거짓이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돌이켜 생각할 것도 많아지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모두 말로 꺼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마음속에서만 간직하는 것이 더 깊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소중해서. 후회도 삶의 일부이고 그 깊이를 지닌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꺼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바꾸어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대신 그 시간들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라고요. 같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지만 전하는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은 아쉬움에 머물고 다른 쪽은 성장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걸어온 길을 후회 없이 존중하면서도 듣는 이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는 방법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도 있고 선택의 후회도 있고 포기한 일도 있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를 편안하게 하고 동시에 가족과의 관계도 지켜낼 수 있도록 말이지요. 감정을 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나와 가족 사이의 정서적 공간만큼은 스스로 지켜낼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평온은 과거를 고치려 애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조용히 품고 살아가는 태도에서 옵니다. 사람들에게 굳이 이해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삶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공정함이나 투명함을 이유로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고 믿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본인의 유산 계획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알려줘야 나중에 싸움이 없지. 유산 가지고 의심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밝혀두는 게 좋아.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유언장을 준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법적 권한을 위임하고 자산 정리를 해두는 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잘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얼마나 미리, 얼마나 자세히 나누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집을 팔아서 어떻게 나눌지,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넘길지까지 지나치게 일찍 공유하는 건 때론 평화를 주기보다는 조용한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83세의 전혜숙 어르신은 은퇴한 간호사로 평생 절약하며 알뜰하게 살고 자식 셋을 키워내신 분입니다. 자식들에게 헷갈림이 없도록, 또 혹시라도 서운함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계획을 미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파트를 팔 계획, 예금 통장의 분배 방식 장롱 안에 있는 오래된 유품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해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아들은 갑자기 전화를 자주 하더니 지금 집값이 괜찮을 때 매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꺼냈습니다. 서울을 떠나 살고 있던 딸은 왜 자신은 오랫동안 엄마 곁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다른 형제들과 같은 비율을 받느냐며 은근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불편하고 서운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전혜숙 어르신이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엄마로 보는 게 아니라 남겨줄 돈으로 보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더라.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아무리 정직하게 나눈다 해도 자산 이야기는 결국 기대와 계산 비교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공개한다는 생각이 사실은 불씨를 뿌리는 시작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식들이 유산 계획을 알고 나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집 어차피 팔 거면 왜 아직도 거기서 살아? 그 돈 아껴서 손주들 대학 등록금에 보태주면 좋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해외여행은 좀 사치 아니야?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눈빛, 말투, 망설임 속에 그 판단들이 담겨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분위기는 결국 내가 평생 걸어온 삶의 주도권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무엇을 사든, 어디를 가든, 무슨 계획을 세우든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붙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로운 노년이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인 법적 준비는 필요합니다. 유언장 대리인 지정 명확한 문서 정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 준비가 곧 협상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누구와도 거래하지 않아야 할 삶입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유언장을 미리 보여줄 의무도 없고 당신의 계획을 일일이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혹은 주지 않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진짜 평화는 얼마나 나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나 자신답게 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남기는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태도로 삶을 견뎌왔는가, 그리고 자식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해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꾸준히 보여준 사랑이야말로 진짜 기억에 남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돈 이야기에는 관심을 보이지만 당신의 삶과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과연 나를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물려받을 무언가로 보고 있는 걸까? 자산 계획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남은 시간을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타인의 판단이나 간섭 경쟁의 그림자 없이 나의 황혼기를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때론 침묵이 최고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오래 남았으면 하는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고 힘이 되어주고 조언을 건네고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넘어
당신의 평온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 나이에 평온은 선택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삶의 조건입니다. 조용한 공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권리. 때로는 그 평온을 지키는 방법이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 간직하는 것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두려워서도 아니고 가족을 못 믿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압니다. 적당한 거리와 침묵, 그리고 혼자만의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진심은 나누는 것이 좋고 또 어떤 진심은 내 마음 안에 고이 간직하는 게 더 값진가요?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앞으로는 나만 알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함께 해주세요. 삶의 평온이란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지켜내는 선택이라는 걸 아는 따뜻한 어르신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뵐 때까지 당신의 마음을 돌보고 당신의 평온을 아끼며 늘 기억하세요. 그 모든 걸 누릴 자격은 이미 충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곁에 없다면 어떨까요? 이건 상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살고 있고 그 중에는 혼자의 삶을 즐기는 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과 마주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4명 중 1명 이상이 혼자 지내며 안전 문제나 갑작스러운 사고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곁에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아끼는 분이 혼자 노후를 보내고 있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실천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혼자 사는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서울 종로에서 혼자 지내는 75세의 은퇴한 목수. 정영수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줄곧 스스로의 삶을 꾸려오고 있습니다. 직접 밥을 지어 먹고 작은 마당에 나가 화초를 가꾸며 고장난 물건도 직접 고칩니다. 남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삶이 자랑스럽고 그는 그 자유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무거워집니다. 혹시 넘어졌는데 아무도 몰라주면 어쩌나. 누군가 사기를 치려고 접근하면 어떻게 대처하지? 혹시 며칠을 꼼짝 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모른다면 이건 정영수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홀로 지내며 비슷한 고민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영수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홀로 살아도 안전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해 나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을 위한 5가지 필수 안전 수칙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60세 이후의 삶을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팁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니 채널 구독도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분명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 뒤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는 단 한 번의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건강 위기입니다. 정영수 어르신은 어느 날 아침 어지럼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몇 시간 뒤 말이 어눌해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뇌졸중은 소리 없이 빠르게 찾아옵니다. 곁에 누군가 있어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큰 위협은 낙상입니다. 노인의 4명 중 1명은 매년 넘어지는 사고를 경험합니다. 혼자 살 경우 작은 사고 하나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엉덩이뼈 골절, 머리 부상 등은 곧 회복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감염, 저혈당 같은 갑작스러운 질병도 문제입니다. 주변에 이상 징후를 눈치채줄 사람이 없다면 가벼운 증상도 곧 위급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협은 보안 문제입니다. 정영수 어르신은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계좌 정보 유출을 막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던 겁니다. 다행히 그는 사기임을 눈치채고 전화를 끊었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 같은 수법에 속아 수백만 원을 잃기도 합니다. 사기범들은 세금 청구서나 긴급한 가족 메시지를 사칭해 어르신들의 마음을 흔들고 정보를 빼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전화나 이메일만이 아닙니다. 늦은 밤 불 꺼진 집, 헐거운 자물쇠 열린 창문 하나가 도둑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경계심이 낮아지면 그만큼 위험은 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가장 조용한 위험 외로움과 고립입니다. 예전엔 매일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아 하루를 나누던 정영수 어르신. 지금은 집안이 조용합니다. 며칠 동안 누구와도 말 한마디 안 나누는 날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엔 익숙해지는 시간이라 생각했지만 이내 몸도 무겁고 의욕도 사라지고 기억력도 흐릿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울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외로움은 뇌기능 저하, 심장병 치매 위험까지 높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몸이 운동을 필요로 하듯 뇌는 사람과의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이 생긴 뒤에야 변화를 시도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짐 한 번, 사기 한 통, 뇌졸중 한 차례, 이 모든 것이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영수 어르신이 실천한 것처럼 당신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안전한 생활 수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칙. 매일 상태를 확인하는 체크인. 루틴 만들기.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습관이 바로 하루 한 번 안부를 나누는 것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가장 큰 위험은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뇌졸중, 낙상, 작은 사고, 하나도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발견되지 않으면 삶과 죽음을 가르는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체크인하는 루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5세 은퇴 목수 정명수 어르신은 혼자 지내는 삶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 어르신이 며칠 동안 집안에서 발견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에게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옆집에 사는 이웃 김동수 씨에게 짧은 문자를 보냅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또는 오늘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인사 한마디일 뿐이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연락이 없으면 김 씨는 곧장 확인 전화를 합니다. 이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정 어르신은 혹시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이어갑니다. 이 체크인 시스템은 단순히 건강 이상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방문 사기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정 어르신이 수상한 전화를 받거나
검침원을 사칭한 낯선 사람이 벨을 눌렀을 때도 그는 먼저 김동수 씨에게 확인부터 합니다. 누군가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실수를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체크인 습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함께할 사람을 정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좋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됩니다. 기술을 활용하세요. 문자 대신 자동 알림 기능이 있는 앱을 사용할 수도 있고, 움직임이 없을 때 자동으로 연락을 보내는 스마트 센서 기기도 요즘 흔해졌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아침 인사, 저녁 전화, 마당에서의 손인사 등 어떤 방식이든 하루 한 번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리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 시스템이 삶의 방식이나 자율성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안심, 그 한 가지로도 삶은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꼭 혼자 사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방에 혼자 사는 청년이나 지병이 있는 분들에게도 이 시스템은 유용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 한 줄의 문자, 그 짧은 확인 전화가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만의 체크인 계획이 있나요? 혹시 없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아이디어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안전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안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생활 속 안전 업그레이드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두 번째, 수칙 응급 상황 대비.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계획,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그 예상치 못한 일은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정명수 어르신이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더니 전화기까지 손을 뻗기도 전에 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 순간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누가 언제 그 상황을 알 수 있었을까요? 뇌졸중, 심장마비, 낙상, 이 모든 일은 순식간에 발생하며 한 번 쓰러지면 스스로 도움을 청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 대한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입니다. 1단계 중요한 연락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두기. 응급 상황일수록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번호를 눈에 잘 보이게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정명수 어르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두었습니다. 종이로 적은 비상연락처 목록 주치에 가까운 가족,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의 전화번호를 집 전화기 옆에 큰 글씨로 써서 붙여두었습니다. 휴대전화 연락처 설정 이름 앞에 긴급이라고 표시해두면 구조대가 휴대전화를 확인할 때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부착한 응급정보 카드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주요 질환 등이 담긴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프린트해 문 옆에 붙여두었습니다. 참고로 요즘 대부분의 휴대전화는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꼭 미리 설정해두세요. 2단계 응급 알림 기기 착용. 손 대신 눌러주는 생명줄. 전화기는 물론 도움이 되지만 정작 위급한 순간엔 그 전화기조차 손에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 어르신은 목에 작은 펜던트를 하나 걸고 다닙니다. 바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연결되는 응급 호출 장치입니다. 왜 이 장치가 필수일까요? 넘어져서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자동으로 낙상을 감지하고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언제 어디서든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줍니다. 작고 가벼워서 티도 잘 나지 않고 목걸이나 팔찌처럼 착용 가능합니다. 요즘은 손목형 옷에 클립으로 고정하는 방식, 심지어 외출 시 GPS 기능이 포함된 제품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구청이나 복지관을 통해 저렴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인해 보세요. 3단계 각 방마다 비상탈출 계획 세우기 응급 상황은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화재가스 누출 낯선 사람의 침입도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는 큰 위협이 됩니다. 정 어르신은 각 방마다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불이 났을 때 나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경로 파악.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수상할 땐 절대 열지 않고 바로 김동수 씨에게 전화로 확인. 자기 전에는 손 닿는 곳에 손전등 두기. 비상시 구조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에 열쇠 보관함 설치. 60초 이내에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동선을 직접 걸어보며 점검 이렇게 준비한다고 해서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혼자서도 끝까지 독립적이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에는 이런 계획이 있나요? 어떤 응급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작은 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과 관련된 위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다룰 다음 수칙은 조용히 다가오는 또 다른 큰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세 번째, 수칙 집안 보안 강화. 혼자 살아도 결코 쉬운 표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혼자 사는 삶은 조용하고 평온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꾸릴 수 있는 자유로움이 분명 존재하죠.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사기꾼이나 절도범들에게 있어 혼자 사는 노인은 가장 취약하고 손쉬운 대상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약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홀로 살아가는 75세의 정명수 어르신은 수년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괜찮겠지 라는 안일함 대신 그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실천하는 보안 수칙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우선 집에 물리적 보안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지만 절도범의 상당수는 들어갈 만한 집인지를 외관만 보고 판단합니다. 정 어르신은 가장 먼저 현관문의 자물쇠를 튼튼한 이중 잠금 장치로 교체했습니다. 얇고 오래된 잠금 장치는 손쉽게 파손되지만 강화형 도어락은 그런 시도를 원천 차단합니다. 그리고 현관과 마당 앞에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해 누군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도록 했습니다. 도둑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밝은 조명만으로도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릅니다. 또한 정 어르신은 문 앞에 방문자가 올 경우 문을 열지 않고도 누가 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이 가능한 초인종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필수입니다. 낯선 사람이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불안에 떨며 문 앞으로 나가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혹시 영상 장비 설치가 어렵다면 보안회사 스티커 하나만 붙여두어도 도둑들의 접근을 망설이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보안에 신경 쓰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위협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문을 열지 않아도 들어오는 전화 한 통의 사기입니다. 정 어르신도 한 번은 은행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에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그는 늘 기억하고 있던 원칙 하나를 지켰습니다. 개인정보는 절대 전화로 알려주지 않는다. 그는 전화를 끊고 직접 거래 은행에 전화해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기범들은 긴장감과 위기감을 조성해 어르신들이 당황한 틈을 타 개인정보를 빼내갑니다. 국세청을 사칭하거나 갑작스러운 가족 비상 상황을 가장하거나 공공기관을 흉내낸 전화는 매일같이 누군가에게 걸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낯선 전화, 급한 목소리, 이상한 요구가 들리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세요. 절대 전화나 문자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 정보 등을 말하지 마시고 직접 기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좋은 조건이나 긴박한 요청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친절하거나 갑자기 급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정 어르신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조카에게 먼저 전화를 합니다. 집에 수리기사가 오거나 물품 배달을 가장한 사람이 벨을 누를 때도 꼭 이웃과 먼저 상의합니다. 누군가의 이중 확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실수를 막을 수 있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최근 이상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나요? 모르는 번호가 떴을 때 망설인 적 있나요? 혹은 누군가 가까운 분이 사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작은 경험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결정적인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종종 간과하는 또 다른 큰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 수칙에서는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위협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수칙 낙상 예방.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큰 안전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느려지고 반응 속도도 줄어듭니다. 그렇기에 아주 사소한 움직임 하나, 작은 실수 하나가 예기치 못한 큰 사고로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낙상은 노년층 응급실, 내원 사유 1위일 정도로 흔하면서도 위험한 사고입니다. 실제로 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넘어진 뒤 골절 타박상 심하면 수술까지 필요한 부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낙상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생활 속 변화만으로도 말이죠. 서울 강동구에서 홀로 지내는 정명수 어르신은 작년 이맘때 거실에 깔린 느슨한 러그에 발이 걸려 바닥에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집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일어서기까지의 고통과 불안감은 뼈에 새겨질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집 안 구석구석을 낙상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정 어르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안의 위험 요소들을 눈에 띄게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바닥 매트를 깔고 병이 옆과 샤워실 벽에는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젖은 타일 바닥은 가장 큰 위험 요소였기에 매번 욕실을 사용할 때마다 물기를 닦는 습관도 함께 들였습니다. 또한 복도와 계단에는 어두운 조명을 모두 LED 밝은 조명으로 교체하고 전기선이나 연장선 같은 장애물이 바닥에 놓이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정 어르신은 레이어구도 모두 고정형으로 바꾸었고 미끄러지는 매트는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작은 턱 하나도 밝은 조명 아래에서는 다르게 보인다. 는 말처럼 빛 하나가 사고를 막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환경을 바꾸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 어르신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과 균형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 다리 근육을 단련하고 복도에서 발끝과 뒤꿈치를 맞대며 걷는 연습으로 중심 잡는 능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발목은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가며 유연하게 유지하고 손과 팔도 가볍게 움직여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몸은 쓰지 않으면 점점 잃어버린다. 하루 5분이면 괜찮다. 특별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움직이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넘어질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심하게 준비했어도 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할 건 넘어졌을 때의 대처 방법입니다. 정 어르신은 항상 주머니나 허리춤에 휴대폰을 넣고 다니며 집안 어디에 있든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몸이 움직이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 목에 걸 수 있는 응급 호출 장치도 착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낙상의 충격으로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버튼 하나로 구조 요청이 가능한 이 장치는 그야말로 생명의 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꼭 연습하는 또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넘어진다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몸을 옆으로 돌리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천천히 앉은 후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익혀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위급한 순간에도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집안에서 낙상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바닥 정리 조명 교체 혹은 간단한 운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다면 그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넘어짐을 막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몸을 단단히 만들고 환경을 정비해도 홀로 사는 삶에서 진짜 위험은 외로움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하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5번째, 수칙, 사회적 연결 유지. 고립은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외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홀로 지내는 삶과 외로움을 구분하지 못한 채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안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무기력해지고 그 고요함은 결국 건강마저 갉아먹는 고독감이 되어버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심혈관 질환과 치매 조기 사망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건강 리스크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홀로 사는 75세의 정명수 어르신도 처음엔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조용한 저녁 식사와 텅 빈 방 안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정막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지고 잠이 깊이 들지 않았으며 하루가 길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편안함이 아니라 삶이 점점 색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동네 철물점에서 우연히 만난 옛 친구가 그에게 인근 구립문화센터에 목공 동아리를 권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오랜만에 모임에 나가는 것도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마음속에서 한 번쯤은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그는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정 어르신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무 냄새가 가득한 공간에서 누군가의 이야기 소리에 웃고 자신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작품에 몰입하며
마음 한구석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젠 누군가와 전화 한 통을 나눌 수 있고 길을 가다 마주치는 얼굴이 반가운 인연이 되었고 무언가 궁금하거나 위급할 때 기댈 수 있는 작은 공동체가 생긴 것이죠. 이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회적 연결이란 늘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할 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사시든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지내셨든 지금부터 다시 연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 어르신이 실천한 방법처럼 동네 주민센터나 구립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취미 모임 독서회, 실버 체육 강좌 등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어줍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짧은 전화 한 통만으로도 하루의 기분이 달라질 수 있고 신앙 공동체나 자원봉사 활동은 더욱 깊은 관계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비대면 모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 한 발을 내가 내딛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지나면 웃음과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어르신은 말합니다. 나는 몰랐어. 내가 얼마나 그 시간들을 그리워했는지.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느껴져. 누가 내 안부를 궁금해해 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지.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연결되고 계신가요? 혼자 사는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실천하고 계신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의 고립을 막아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운 건 아닙니다. 연결을 향해 단 한 걸음만 내딛어도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명수 어르신은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안부를 주고받는 습관, 응급 상황 대비, 집안 보안 점검, 낙상 예방,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까지. 이 5가지를 실천하면서 더는 혹시라는 불안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준비되었다는 확신이 생긴 거죠.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실천을 해보시겠어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께 전해주세요. 94세인 정순자 할머니는 난간에 손도 대지 않고 2층까지 계단을 오릅니다. 일주일에 3번은 스스로 운전해 동네 작은 도서관으로 봉사를 나갑니다. 그녀보다 무려 44살이나 어린 주치의보다 혈압 수치도 더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불과 9년 전만 해도 할머니는 보행기에 의지했고 12가지 약을 복용하며 피클병 뚜껑조차 혼자 열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약했던 몸이 다시 건강을 되찾았을까요? 값비싼 치료나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단순한 5가지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이건 흔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장수 노인들의 삶에서 정순자 할머니가 직접 찾은 오래된 지혜였습니다. 변화가 너무 극적이어서 주치의조차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3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남편 강민호 씨와 함께 누구보다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82세가 되던 해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깊은 우울감에 빠졌고 요리를 멈춘 채 체중은 16kg이나 늘었으며 결국 당뇨와 관절염까지 찾아와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고통이 되었습니다. 85세에는 12가지 약을 복용하며 보행기를 쓰고 다녀야 했고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도 짐이 되는 듯한 기분에 자주 괴로웠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단순한 파스타 소스 병 뚜껑 하나를 열지 못해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자존심도 희망도 바닥난 채로 모든 것을 바꿔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세계 각국의 장수 어르신들이 어떻게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살아가는지를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에 스스로도 놀랐고 그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혈당 수치는 8.2에서 5.9로 떨어졌고 늘었던 체중은 원래대로 돌아왔으며 약은 8가지나 줄였고 보행기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80이 넘은 지금 당신에게 가장 큰 건강 고민은 무엇인가요? 정순자 할머니의 삶을 바꾼 이 5가지 아침 습관이 어쩌면 당신에게도 같은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건 엄격한 식단이나 힘든 운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아침 습관은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있을까 싶은 행동이었지만 알고 보면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부엌 창가에 앉습니다. 그 창문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동쪽을 향하고 있죠. 선글라스도 안경도 쓰지 않은 채 15분 동안 자연 햇빛을 그대로 눈으로 받아들이며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렇게 아침 햇살을 직접 눈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속 생체시계의 중심인 식욕차 상핵이 활성화되어 적절한 시간에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멜라토닌은 억제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정순자 할머니는 밤새 4-5번씩 깨고 아침엔 머리가 멍하고 오후엔 낮잠을 자야 하루를 겨우 버티셨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복용했고 깨어 있으려고 커피도 하루에 4잔이나 마셨죠. 하지만 이 간단한 아침 루틴을 6주간 실천하자 할머니는 7시간을 푹 자고 자연스럽게 개운하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주치의는 깜짝 놀랐고 결국 수면제 처방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빛은 반드시 직접 눈에 들어와야 하며 창문을 통해서나 안경을 끼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잠에서 깬 후 1시간 이내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창문이 동쪽을 향하지 않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아파트 베란다나 현관 앞에 10분만 앉아보세요. 몸이 불편해 외출이 어렵다면 창문 근처에서 햇빛이 얼굴에 직접 닿도록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심지어 흐린 날에도 실내 조명보다 자연광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두 번째 아침 습관은 감사와 기억의 연습입니다. 햇빛 의식을 마친 뒤 정순자 할머니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 가지 습관을 실천합니다. 감사와 기억력 강화를 동시에 자극하는 이 방법은 특히 노화된 뇌를 위해 고안된 놀라운 방식입니다. 할머니는 손바닥만 한 작은 노트를 꺼내 3가지 고마운 일을 적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가족이 있어 감사하다 라고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씁니다. 손자 민수이가 내 오래된 보석함 안에 숨겨진 칸을 처음 발견했을 때 깔깔 웃던 소리. 그 웃음소리가 복도에 퍼지던 그 순간 두 눈이 반짝였던 표정이 아직도 선해요. 이건 단지 기분 좋은 글쓰기가 아닙니다. 뇌과학이 뒷받침하는 실천입니다. 심리학자 한상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감각이 담긴 긍정 기억을 적극적으로 떠올릴 때 뇌의 회로가 재구성되며 주변의 긍정적인 신호를 더 쉽게 인식하게 됩니다. 정순자 할머니도
이 습관을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그땐 내가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고마운 걸 하나 찾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3주가 지나자 뇌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우체부 아저씨의 손인사 딱 좋은 온도의 차 한 잔, 베란다 난간에 앉은 참새 한 마리까지 작고 조용한 기쁨들이 스스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기억의 요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감퇴에만 주목하지만 이런 감각 기반의 회상은 새로운 뇌 연결을 만들고 기존 기억 회로를 강화합니다. 할머니는 점점 예전 일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도 잘 기억하게 되었고 이웃의 이름 열쇠 놓았던 위치 대화 중 들었던 이야기들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감정적인 변화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다시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고 고립감도 줄어들었습니다. 관절이 불편하거나 시력이 좋지 않다면 소리내어 말하거나 음성인식 앱을 활용해보세요. 중요한 건 감각입니다. 냄새 소리, 질감, 온도, 그 순간의 분위기까지. 지금 떠올리는 당신만의 소중한 기억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세 번째 아침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무심코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내내 기력을 빼앗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순자 할머니도 예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가장 먼저 커피부터 내리곤 했죠. 그 한 잔의 커피가 몸속 깊은 곳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그녀의 에너지를 매일같이 소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루틴을 찾았습니다. 커피도 음식도 섭취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 미지근한 물 500ml에 소량의 천일염과 신선한 레몬즙을 넣어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이 간단한 행위가 왜 중장년층에게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밤새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잠을 자고 나면 우리 몸은 심각할 정도로 탈수된 상태입니다. 혈액은 끈적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뇌는 수분 부족으로 수축되기 시작하죠. 이런 상태에서 카페인을 바로 섭취하면 부신이 과하게 자극되고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집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일본 오키나와 장수 어르신들의 물 마시는 습관을 연구하며 이 원리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아침 루틴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2주 만에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매일 아침마다 몇 시간씩 지속되던 뻣뻣함도 일어난 직후 사라졌습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소금은 노년층에게 부족하기 쉬운 전해질을 보충해줍니다. 또한 레몬은 소화를 돕고 자연스러운 비타민C 공급원이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었죠.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몸이 물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흡수하는 법을 배운 느낌이었어요. 핵심은 물의 온도와 타이밍입니다.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훨씬 빠르게 흡수되고 커피를 30분 뒤에 마시도록 유예함으로써 이 수분이 몸 안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매일 밤 자기 전 유리병에 이 특별한 물을 미리 준비해둡니다. 냉기가 돌지 않도록 상온에 두고 아침에 그 유리병을 보는 순간 바로 마시는 것이 신호가 되는 거죠. 만약 아침에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이 수분 루틴과 함께 복용 가능한지 의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하루 첫 음료는 무엇인가요? 혹시 커피차 한 번쯤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하루 에너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정순자 할머니의 몸이 이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단 2분이면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실천이야말로 심각한 낙상을 막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아침 습관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위한 예열이며 정순자 할머니가 자신에게 부여한 아주 특별한 의식입니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10분 동안 조용히 하지만 집중력 있게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건 운동이라기보다 하루를 살아내기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입니다. 할머니는 이 루틴을 처음에는 일본 장수 노인들의 일상에서 발견했고 나중에는 낙상 방지를 전문으로 하는 물리치료사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방법으로 완성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한 번의 낙상이 그냥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삶 전체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은 몸은 그 위험을 더 크게 만들죠.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아직 이불 속에 누운 채로 조용히 발목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양발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말초 혈관을 깨워주고 균형 감각을 관장하는 센서를 부드럽게 활성화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오른쪽 다리부터 양손으로 무릎을 끌어안듯이 당기고 15초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 이건 자는 동안 굳어진 엉덩이 앞쪽 근육, 즉 고관절 굴곡근을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이 부위가 뻣뻣하면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위태롭죠. 그 후에는 누운 상태 그대로 양어깨를 돌립니다.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이건 스마트폰과 책을 오래 본 삶의 결과로 굽어진 어깨를 펴주는 동작입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이 동작을 할 때마다 내가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목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른쪽 왼쪽 천천히 시선을 옮기며 고개를 돌리고 머리맡을 바라보듯 위를 발끝을 보듯 아래를 찬찬히 움직입니다. 이건 목 근육뿐 아니라 어지럼증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깨움의 미소라 부르는 동작을 합니다. 양손과 발끝 손가락을 30초간 가볍게 흔들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마무리 동작입니다. 몸 전체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깨어나는 순간이죠. 이 루틴에는 깊은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관절 속 윤활액은 점성이 높아지고 움직임은 뻑뻑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걷거나 움직이면 균형이 무너지고 부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심스럽고 체계적으로 몸을 풀면 마치 엔진에 기름을 넣듯 관절이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정순자 할머니의 물리치료사는 할머니의 균형 감각과 유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된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6개월 전 서울 종로구 시장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비온 다음 날 젖은 나무집 위를 지나던 할머니가 미끄러졌지만 놀랍게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관절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순간적으로 반응해 몸이 자동으로 중심을 바로잡았던 겁니다. 그때 넘어졌다면 아마 고관절이 부러졌을지도 몰라요. 이 습관이 저를 요양병원 대신 집으로 지켜줬어요. 할머니는 그날 이후 이 루틴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동작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깨가 불편하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도 됩니다. 고관절이 아프다면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대신 다리를 이불 위에서 살짝 밀어내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나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아픈 동작은 과감히 생략하고
편안한 움직임 위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몸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어떤 날은 루틴 전체를, 어떤 날은 발목 돌리기와 손가락 흔들기만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작은 타이머가 신호가 되고, 이 아침 의식은 자연스럽게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혹시 당신도 아침마다 몸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어려우신가요? 그 뻣뻣함은 보통 얼마나 오래 지속되시나요?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5번째 아침 습관이 등장하거든요. 조금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정순자 할머니의 놀라운 장수 비결 중 하나로 꼽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정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아침 습관은 어쩌면 그녀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실천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가족조차도 의무감으로 전화를 걸어오는 듯해 마음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시작하면서 정순자 할머니는 점차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노트를 덮고 난 후 같은 노트의 한 구석에 딱 5분만 투자해 오늘 하루 자신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중에가 아닌 오늘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습관을 막 시작했을 때 할머니는 자신에게 과연 무엇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을까 자문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병원 다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남에게 도움은커녕 폐만 끼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회의감 속에서 할머니가 처음 적은 행동은 너무나도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근처에 혼자 사는 이웃 박 여사에게 전화해 병원 진료는 잘 다녀오셨는지 물어보는 일이었죠. 그녀는 솔직히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준 적이 없었노라며 마음이 너무 따뜻했다고 말했죠. 그 작은 전화 한 통이 두 사람의 일상에 조용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는 매일 아침 정순자 할머니에게 먼저 안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다시 다른 이웃에게 채소를 나누고 젊은 교사에게 교직 생활의 조언을 해주는 등 점차 주변과 깊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정순자 할머니는 마을의 연결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되었고, 할머니 스스로도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체감하면서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 습관의 뒷받침이 되는 과학도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대 보건과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44% 낮고 치매 발병 가능성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오키나와의 장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자신만의 이끼가이 살아가는 이유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길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작고 구체적인 목적 있는 하루는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삶의 만족도를 현저히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할머니 자신만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할머니와의 통화에서 목소리에 생기가 돌고 대화의 깊이가 달라졌음을 느꼈고, 주치의는 최근 진료에서 정순자 할머니의 자세와 활력이 예전보다 확연히 좋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단골로 가는 반찬가게 아주머니도 요즘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핵심은 구체성과 일상성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손자에게 축구 경기 응원 문자를 보내겠다. 늘 웃는 택배 기사님께 오늘은 꼭 고맙다고 말하겠다처럼 오늘 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하나가 중요합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그날그날 떠오르는 작고 따뜻한 행동들을 노트에 쭉 적어두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지인에게 전화 한 통 옛날 요리 비법을 전해주기, 손편지 쓰기 마음에 남았던 말을 메시지로 전하기,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등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분들도 이 습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댓글로 따뜻한 말을 남기거나 이메일로 응원을 보내거나 비대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닙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날은 그냥 시장에서 마주친 사람마다 눈 마주치고 미소 한번 짓는 걸로 끝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미소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죠. 이 모든 기록은 할머니가 감사일기를 적던 그 노트에 함께 담깁니다. 감사와 기여 두 감정이 하나의 리듬으로 매일 아침을 열어주고 그날 하루의 마음가짐과 방향성을 결정짓는 습관이 된 것입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 방식으로 다른 이의 삶에 기여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작은 행동 하나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보세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아주 사소한 친절에서 시작되니까요. 정순자 할머니의 인생은 한마디로 기적에 가까운 전환을 이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전과 후의 모습을 듣고 나면 아마 당신도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85세였을 때 할머니는 하루에 12가지 약을 복용하며 지팡이 없이는 집 안에서도 이동이 어려웠습니다. 체중도 지금보다 16kg이나 더 나갔고 병원에 갈 일이 없으면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의 통화도 주로 자녀 쪽에서 걸려올 때만 받았고 하루 대부분을 텔레비전 앞에서 쓸쓸하게 보내며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라앉히곤 했습니다. 당시 혈당 수치는 당뇨 전 단계인 8,2였고 관절통은 일상처럼 따라다녔으며 수면제 없이는 단 몇 시간조차 깊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4세의 정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복용하는 약은 이제 단 4가지뿐이며 지팡이 없이 혼자 운전해서 일주일에 3번이나 성북구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당뇨 수치는 정상 범위인 5.9로 내려갔고 식단 조절이나 다이어트 없이도 체중은 자연스럽게 감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는 수면제 없이 7시간 이상 깊이 잠들고 아침에는 개운한 기분으로 눈을 뜨고 계십니다. 관절통도 예전보다 8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단지 몸의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정순자 할머니가 다시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할머니는 동네에서 30명 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마을의 소통 중심축입니다. 젊은 교사들에게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해주고 마당 한켠에 작은 텃밭을 가꾸며 이웃들과 나누고 심지어 외국인 이웃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어 최근에는 스스로 한국어 회화 교실까지 찾아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주치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심혈관 건강은 70대 초반 수준이고 인지력 역시 수십 년은 더 젊은 사람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비결은 고가의 치료나 복잡한 건강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누구나 실천 가능한 5가지 아침 습관이 조화를 이루며 삶의 리듬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햇살 의식은 수면을 바로잡고 감사와 기억 훈련은 뇌를 깨우며 따뜻한 수분 섭취는 염증을 줄이고
몸풀기 루틴은 낙상의 위험을 막고 매일의 목적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 5가지가 매일 아침 정순자 할머니의 하루를 차분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시작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정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만에 비로소 진짜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제 제가 당신께 하나의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실천한 5가지 아침 습관 중 하나만 골라 단 7일만 실천해보세요. 처음부터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정순자 할머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신다면, 햇살 의식부터 관절 통증이 있으시다면 수분 섭취 루틴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와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침이 덜 피곤했는지, 밤에 잠이 좀 더 깊었는지,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웠는지 아주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게나마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우리는 언제든 어떤 나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침입니다.